정치와 관련된 얘기 준비하셨다고요? 예. 오늘은 그 조지 오웰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분은 권력에 관해 깊은 관심과 이해를 보였던 작가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남긴 산문을 통해서 정치 혹은 권력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볼까 합니다. 조지 오웰 하면은 동물농장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뭐 돼지 같은 이런 동물들을 등장시켜서 좀 풍자한 그런 작품인데 스탈린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한 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엄청 쉬운 책이죠. 네, 동물들이 나와서. 네. 예. 근데 이 책은 출간하는데 의외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당시에 영국 상류층이 스탈린에게 우호적이었습니다. 소련과 영국의 협력 관계였죠. 네. 그래서 공산주의 낙원의 탄생이 가능하다고 믿는 유럽인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비에트 연방은 LH처럼 숨기는 게 많았습니다. 그 우크라이나를 기아 상태로 몰아가면서 식량을 반출해서 그 돈으로 산업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화를 위해서 기아라는 이름의 대량 살인을 일으켰다 이렇게 평가되죠. 네. 오웰은 이러한 소련의 실체를 간파했습니다. 무척 좀 예민하기도 하고 좀 날카로운 그런 지성을 지녔던 인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 조지 오웰의 산문을 읽어보면 더 좀 그런 게 분명히 다가오거든요. 네. 이 조지 오웰은 지금의 그 사태가 일어난 그 미얀마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1922년부터 5년 동안 경찰 노릇을 했죠. 그런데 이때의 경험이 1936년에 발표한 코끼리를 쏘다라는 에세이에 잘 담겨 있습니다. 오웰이 경찰로 근무하고 있는데 네. 코끼리가 원주민 한 명을 밟아서 죽인 후에 도망가고 있다 이런 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총을 들고 출동하거든요. 그래서 오웰의 뒤로 원주민들이 칼을 들고 같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도 다 같이 이 살인을 한 코끼리를 잡는 일에 동참을 한 거군요. 코끼리 고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오웰이 총으로 쏴서 죽이면 즉시 고기를 잘라서 저녁을 해먹으려고 따라왔던 거죠. 근데 문제는 조지 오웰이 코끼리를 총으로 쏠 생각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근데 코끼리가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했고요. 자기 생각대로 위협만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자각했습니다. 조지 오웰은 이렇게 썼습니다. 네. 저항할 수 없도록 등을 떠미는 2,000명의 의지가 느껴졌다. 그래서 결국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생각이 없었지만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간 거군요. 그렇죠. 네. 이 조지 오웰은 이 상황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겉으로는 내가 주연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 나는 뒤쪽에 저 사람들의 뜻을 따라 이리저리 떠밀리는 어리석은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았다. 그 결론이 흥미롭습니다. 네. 나는 백인이 독재자로 변할 때 그가 파괴하는 것은 자신의 자유밖에 없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치와 권력에 대한 가장 정확한 분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자가 독재 혹은 막 그와 비슷하게 자기 마음대로 하려면요. 네. 먼저 자기 자신의 좋은 면을 파괴해야 합니다. 괴물이 되지 않고는 괴물 같은 상황을 만들 수가 없겠죠. 정말 뭐 어디 그 시 구절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권력의 좀 씁쓸한 그런 이면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예. 네. 감사합니다. 그 독재자의 정반대에 서고 싶으면 반대로 그 가면을 쓰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작은 권력은 가면을 쓰고도 얻을 수 있다. 뭐 정치적 감각만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큰 권력은 철학이 없으면 안 된다. 정치인이 끝이 좋으려면 노련하게만 했어도 지지자들의 요구에만 목을 매서도 안 된다. 철학을 가져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링컨의 말도 떠올라요. 뭐 잠시 동안 일부를 속일 수는 있지만 긴 시간 모두를 속일 수는 없다. 이런 말을 남겼잖아요. 그렇죠. 결국 진실을 알아보는 거죠. 제가 이제 쥐 실험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읽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 6마리의 쥐에게 먹이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치적인 분열이 일어납니다. 빼앗아 먹는 쥐가 2마리, 그 빼앗기는 쥐가 2마리, 네. 그리고 뺏기지도 않고 혼자 먹는 쥐 1마리, 그리고 이제 좀 아무것도 안 하는 쥐 1마리 이렇게 나눴거든요. 네. 그러니까 권력자, 피지배자, 독립적인 개체를 이렇게 나누어졌죠. 네. 그 실험자들이 그 중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쥐를 조사했습니다. 빼앗기는 쥐 아니었을까요? 빼앗기는 쥐. 네. 예. 근데 뜻밖에도 권력자 쥐 2마리가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혹시나 반역을 할까봐 걱정이 많았던 거겠죠. 이 조지 오웰이 미얀마에서 만났던 백인들도 그런 상태였다 그래요. 한 번은 이제 백인들 사이에서 행군하는 흑인 병사를 만났습니다. 그 엄청 이제 지쳐 보이는데 이 친구가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눈빛에 백인에 대한 존경심이 그득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조지 오웰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흑인들도 언젠가는 부당한 억압에 대한 반발심이 들 것이고 자신들의 처지를 정확히 깨달을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까지 저들을 속일 수 있을까? 근데 오웰이 이제 모로코에서 여러 백인들을 만나본 후에 이게 내 혼자 그래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모로코의 모든 백인은 머릿속에 어딘가에 그런 생각을 담고 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알면서도 교활해서 말하지 않는 비밀이었다. 그렇군요. 그 먹이를 빼앗긴 쥐가 아니고 권력자 쥐가 가장 스트레스가 이제 높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 우리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은 오히려 걱정이 없는데 만석군 만 가지 걱정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과도 조금 일맥상통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 특히 선출직들 중에는 이런 스트레스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어때요? 그렇죠. 네. 뭐 표정만 봐도 이렇게 괴로워 보이잖아요. 근데 네. 진심으로 정치하는 사람은 좀 예외겠죠. 근데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행동하면 그런 걸 신경 쓸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근데 뜻밖의 스트레스가 없는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네. 나 혼자 먹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책감이 없는 거죠. 후자의 경우는 제가 이름을 몇 명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자제해 주시고요. 네. 그렇죠. 속이는 것 혹은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만큼 위험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증오를 부추겨서 다수를 자기 편으로 만드는 술수입니다. 오웰은 한 모로코인한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 나라를 정말로 지배하는 건 유대인들입니다. 우린 유대인한테 일자리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오웰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평범한 유대인은 시간당 1페니쯤 받는 인부들인데 뭘 그렇게 말합니까? 이렇게 댓글을 하니까 모로코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그런 척 하는 거예요. 교활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히틀러는 증오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정치인입니다. 지금도 보면 막연한 혹은 근거가 부족한 정오를 이용하려는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그릇된 감정에 휩싸이지 않으려면 유권자들이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릴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결국은 뭐 우리가 문제입니다. 오늘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추 이야기로 정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느 기농인이 마당에다 대추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거름도 많이 주고 물도 이렇게 시시때때로 줬는데 열매가 잘 안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웃 노인한테 왜 이런지 이유를 물었거든요. 근데 노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무 잘해줘서 그렇다네. 대추는 불안의 열매를 많이 맺어. 나무에 염소를 묶어두거나 아니면 오며 가면서 나무 막대기로 줄기를 한번 툭툭 때려보게나. 그래서 그렇게 했답니다. 하니까 정말 열매가 많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 국민들 혹은 유권자가 정치인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국민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만큼 국민들이 좀 엄정하게 감시를 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더 나은 사회 또 나라를 위해서 또